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온라인 수업이네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쌤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혹시 뭐 소음이 들릴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순서적으로 먼저 4-1단원을 이제 녹화를 해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할 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외교관계의 중요성, 요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도이죠. 지금 뭐가 좀 잘못돼서 형광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이자 뭐 무역 대상국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가 되고요.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여진이 청나라가 되면서 이제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모시, 화문석, 특히 인삼 이런 것들이 나갔다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서적, 약재.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책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6개월이 채 안 걸렸다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본과도 문을 열고 제한적인 무역을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식량을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한테 이제 구리, 황, 향료 이런 것 같은 이제 일본의 토산품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식량을 주고 그쪽에서 말이나 모피나 은 같은 것들이 왔다. 자, 그래서 뭐 외교의 중요성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자기네 나라만에서 뭐 이렇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다. 특히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이후 강해군 시대였었어요. 자, 명나라가 일단 형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죠. 그래서 일본이 물러가게 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명은 이러저러한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막대했었고 이제 국가 안의 부패도 심각했었고 그래서 이제 막 여진이 흥성을 하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는 망하고 여진 청을 세워서 여진이 이제 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명청 교체기잖아요. 그러면 조선은 명의 눈치도 봐야 돼요.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강국인 여진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중리배교였었죠. 자,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는 여기 반지 광해군입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 눈치도 봐서 혹은 여진족 눈치도 봐야 돼서 그래서 적당히 살펴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명나라가 뭐 여진이 강성할 때, 야, 우리 여진을 좀 쳐야 되니까 군사 좀 보내, 뭐 이런 요구도 해왔단 말이죠, 그쵸? 그 명분이 바로 야, 임진왜란때 너희 도와줬잖아, 그쵸? 그랬더니 옆에 여기는 바로 여진족이잖아. 야, 우리는 중국 땅의 세주인인데 니네 조선 명나라 돕기만 해봐. 이제 이러고 우르렁거리니 광해군이 어떡하지?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리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적당히 명청 간의 거리를 두고 외교적인 전략을 잘 폈던 임금이 광해군이에요. 아마 이 임금이 계속해서 쭉 정치를 했더라면 또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밀려나 버리잖아요. 그쵸? 자, 뭐 요런 것도 있었었고요.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자, 한국이 있고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미국, 중국, 일본이잖아요. 작년에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외교적인 분쟁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미국은 지금 특히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지멋대로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조기도 들고 나타나고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어떤 정부가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든 그거는 자기네 국내 안에서 싸우는 일이고요.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 압력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드 같은 것도 갖다 집어넣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같은 경우 야 니네 왜 사드를 갖다 비치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한한령이라 그래서 이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제한을 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중국과의 이 통상이 굉장히 그 비중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 중국 사람들이 막 그냥 전 세계 한 대 빌려가지고 단체로 오는 그런 여행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한국행 전 세계 운항을 불허한다든지 혹은 예, 대사관의 직급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례하기도 하고 모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래서 참 이게 하여튼 새우등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일본도 그냥 뭐 하여튼 그 위안부 문제로 늘 뭔가 긴장과 독도 문제도 있고요.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압박하는 모습들. 자, 그래서 한국이라 하고 하는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이제 잘 외교 전략을 짜서 하여튼 우리 이익을 잘 챙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정말 외교는요 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예, 정치력과 외교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정책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년대, 60년대는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무조건 반공 외교였어요. 반공.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의 안보 외교 정책도 예,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 한미 공동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미 군사 뭐 동맹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옆에 일본은 특히 여러분 군사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걔네 나라의 국내 치안을 위한 것이 자위대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정식으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아베 정권이 난리를 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협력 관계입니다. 일본과는.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예, 군사적인 안보 관계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미 공동 방위 조약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본하고 맺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의 한 그 축을 담당을 하면서 50년대, 60년대는 특히나 반공 안보 외교였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외교였었죠. 60년대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 뭐 하여튼 산업화해로 이제 하여튼 진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외교가 대외적으로는 반공 외교 안보였다면 안으로는 예, 경제를 위한 외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기초 자본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60년대에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월남파 비용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 전 세계가 확연하게 데탕트라 그래서 예, 그 냉전의 기류가 완화되고 그냥 부드러워져요. 특히 72년에 미국과 중국이 예, 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옆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정치 질서가 예, 그동안은 우리 쪽에서는 미국이 적대 강국이었다면 이제는 중국도 좀 이렇게 이런 그 세계 질서 안에 그러니까 좀 고려해야 될 외교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한 20년쯤 후에는 우리가 중국하고도 수교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서서히 그리고 특히 예, 뭐 7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내 문제도 이 통일의 문제 같은 것들이 예, 미국이 상당한 정도로 야 니네끼리 해봐라 뭐 이런 것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예, 뭐 평화통일 외교 전략 같은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원주의 어떤 그
세계 전체적인 강대국의 축이고 좀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념보다는 이제 냉전 시대는 이념 중심으로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념은 굉장히 약화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다 이 국가 이익이라고 특히 경제적인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 60년대는 반공외교 혹은 이제 뭐 우리가 한국군을 파병할 정도로 뒤에 이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정도의 경제 외교였다면 7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평화통일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및 평화통일 3대 원칙과 같은 이런 통일의 어떤 과정 속에 이러한 전략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 90년대가 되면 이것이 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죠. 특히 노태우 정권이 제6공화국인데요.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되면 공산주의권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공산권 국가들하고도 그 구공산권 국가들하고도 뭔가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른바 북방외교라고 얘기를 해요. 북방외교. 자, 여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80년대 말 90년대에 이어지는 외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1972년에 7.3남북 공동성명을 딱 선언적으로 터뜨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돼요. 그것도 방법론상 전쟁이 아니다, 평화적으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5공화국이든 6공화국이든 그 이후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절대 명제와 같은 것이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전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긴 한데 이제 6공화국 들어오면 북방 정책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기존 소모적인 경쟁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너네도 우리 같이 살자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 이 정도 되면 거의 북한과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경쟁 대상이라 할 정도로 그냥 도토리 키재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후 우리가 이제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경제개발 계획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7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서서히 북한은 우리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고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 이거는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남한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약간 우위에 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마냥 도토리 키재기 서로 막 경쟁할 때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옹졸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줄 때는 좀 퍽 관대하게 주고 큰형제처럼 좀 다독거리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자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은 경제적으로 참 세계의 강국이 되어 있다면 북한은 지금 절대빈곤 국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북방외교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외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000년대 들어오면은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02년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중점 외교 정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외교, 지속적인 경제개발, 다자간 협력, 민주주의 인권 신장, 그쵸 문화 외교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 뭐 이건 이제 거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거의 다 이제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이 외교 정책은 계속적으로 쭉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폈느냐를 잠깐 봤고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 어떠한 국제 조약을 맺었는가 잠깐 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 어떤 조약을 맺었느냐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 생활과 관련된 조약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개개인의 어떤 그 기본권, 보장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요. 위 경제사회, 문화, 군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가적 목표하고 연결이 된다면 이제 일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거는 뭐 경제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조금 더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자유무역협정, 이건 경제죠. 이중과세 방지협약,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에도 있고요. 혹은 뭐 사회보장협정 같은 것들은 기본권 혹은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행복권 추구. 그 다음에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 같은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형사적 범죄에 대한 그 보호권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국제조약으로 상당히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군사안보 관련 조약 우리가 원래도 50년대 60년대는 아까도 보다시피 안보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최근에는 사실은 핵무기 같은 것들이 어쨌든 좀 확산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 한반도는 핵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핵을 안 만들 뿐이지 미국의 핵무기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지금 지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뭐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군사안보 관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NPT.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좀 강대국들 자기들만의 논리이긴 합니다만 이제 현재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강대국 몇몇을 빼고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3년부터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 중인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뭐 하여튼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렇다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도 걸려 있는 거긴 한데요. 이거를 CTBT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CTBT 서명 비준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명을 하고 있다. 뭐 비중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것이잖아요. 완전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조약이 체결될 때 최고 통수권자의 동의를 우리가 비준이라 그래요. 특히 우리는 안보라든지 경제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비준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이거든요. 근데 비준까지 완전히 거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 17개국, 중동, 중앙남아시아에서는 뭐 14개국 쭉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미비준이라는 이야기는 중국은 서명까지는 했어요. 근데 아직 비준은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의의 수준까지 가는 것이 미비준이다. 근데 아예 서명도 안 한 나라들이 바로 여기가 전 세계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나라. 북한, 그쵸? 시리아, 인도, 파키스탄. 얘네들은 굉장히 국내 내전도 좀 심각한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뭔가 약간의 경제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쿠바. 그 다음에 정신없는 소말리아. 뭐 이런 곳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미서명 국가들이 국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유주의 대상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뭐 조약이 증가하는 추세도 있기도 하지만 현대적인 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문화예술 분야이지 않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문화 다양성 협약. 예, 그렇죠. 이거는 문화 생태계가 다양한 것이 마치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것이 좋은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언 문화를 완전히 죽여버렸고요. 그죠?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륙에서 대만으로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대만 원주민들을 상당한 정도로 소외를 시키면서 이 원주민들을 좀 이렇게 뭐 말살까지는 아닐지라도 박해하고 그들이 문화를 좀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역사들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나. 뭐 예를 들어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어브리지니 문화들이 지금은 거의 뭐 공연하는 수준 정도로만 전락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유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보호 협약에 우리도 이제 같이 저렇게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 환경 인권 분야의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양한
인권협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여성차별 철폐협약도 있고요. 인종차별 철폐협약도 있고요. 고문방지협약도 있고요. 아동권리협약도 있고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도 있고요. 환경 뭐 말을 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이나 그쵸? 이 교토의정서 최근에는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했다 그럴까 보다 발전시켰던 것이 파리협정이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환경에 관계된 그 협약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심화적으로 탐구를 별도로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제 분야 관련 협약도 많죠. 예, 뭐 다자 조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같이 조약에 참여하는 것들이죠. 뭐 최초로 이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곡물무역 협약 등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워낙 많아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양자간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딱 분할하잖아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협약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군사안보, 문화예술, 사회환경,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약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 국가 간 뭐랄까요 이 조약을 실행할 수 있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조약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지구가 한 마을처럼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야 우리 같은 나라들은 경제도 발전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갔을 때 어찌 보자면 믿을 만한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떳떳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미국 사람이 다 잘난 건 아닌데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세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다 잘난 줄 알았었거든요. 아마 현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약간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좀 잘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이제가 체결한 여러 가지 국제 조약의 분야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수업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